시장선거 준비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로 복귀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시장선거 준비에 좀 나서려고 하고 있고, 이미 수십 명의 교수들 또는 뭐 전직 부시장이나 우리 중앙당의 정책시장 출신들이 저의 그런 정책 비전을 좀 조언해 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조직적으로도 되게 많은 당내 조직뿐만 아니라 또 당회에 있는 여러 직능단체나 뭐 이런 협단체들 이런 데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국민과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발전에 온전히 저를 다 쏟아붓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역량이 없을 때는 저는 거리낌 없이 내려놔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야 후배들이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지혜를 짓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서울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정말 어떤 식으로건 기여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네,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인을 바라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지혜진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랑을에서 내리 사선에 성공하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 원내대표 13개월 동안 활약을 크게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박광원 전 의원님을 제치고 의원님이 되시면서 뭐 이제 당시에 평가로는 이제 친문에서 친명으로 주류가 바뀌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그때 원내대표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대선 패배하고 나서 자칫 당이 큰 갈등과 혼란에 빠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대선 지고 나면 그러기 십상이거든요.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뭔가 이것을 관리하고 또 수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들 안에서도 제가 그래도 의원들과의 관계 소통도 좋고 그리고 또 대선에 졌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신뢰관계가 확고하고 그런 점에서 좀 나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원래는 사실 원내대표에 대한 뜻은 조금은 있었지만은 제가 3선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막내인 제가 먼저 한다고 하면은 다른 또 3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한 분이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전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또 4선 되고 나면 4선 첫 해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인데, 대선 지고 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콘클라베 방식, 교황 선출처럼 무기명으로 이름을 다 써내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을 5명을 놓고 정견 발표를 시키고 그래서 압축해 가는 방식으로 최종 원내대표를 선출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당연히 그 안에 이름에 들어가 있었고 또 정견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저보다 미리 준비했던 박광원 전 원내대표나 이원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미안했죠. 같은 3선이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도 해왔고 의지도 더 강했고 그랬던 것인데, 제가 그냥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안 사고 단박에 그냥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은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의 의원들의 마음은 결국은 당이 더 깨져서는 안 되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투지를 가지고 당을 잘 정비해서 야당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을지로위원회 이제 3기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잖아요. 을지로위원회 보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 포지션을 좀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 정책에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기업을 좀 강조하시기도 하고 해서 좀 향후 민주당의 이런 왼쪽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을지로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성장을 매우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나
또는 사회적 약자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 뭐 국정기획위원회 전체를 총괄해봤기 때문에 네. 국정과제 내용에도 그렇게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전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빠르게 어떤 이 첨단 산업,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게 중요해진 것은 분명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쏟아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국민께 공개 생방송을 통해서 보고를 했던 게 12대 중점 전략 과제였거든요. 네, 네, 네. 거기는 여러 가지 경제 성장 전략도 있고 네. 또 뭐 사회 복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연히 우선시 될 것 같고요. 을지로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저는 자칫 성장 중심으로만 이 국정이 운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늘 그랬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도 을지로위원회는 자체 워크숍도 열었고, 네. 또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 하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을지로위원회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 약자편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을지로위원장을 할 때 강조했던 표현이 이런 겁니다. 강자의 무리한 힘은 빼고 약자의 과도한 요구는 줄여서 그 접점을 맞추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약 관계에서 너무나 불공정한 게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걸 바로잡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네.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그런 심판 역할 또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을 쪽에만 더 힘을 실어서 이 뭐 판도를 네. 질서를 바꾸자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당연히 을지로위원회는 그런 갑을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제대로 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도 우리 그 현 민병도 을지로위원장이나 또 을지로위원들께 강조했던 것은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이런 또 불공정한 계약 관계로 인한 그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테니 우리는 끊임없이 여당 안에서의 야당 역할 그래서 특히 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여당 되다 보니까 이제는 수단이 더 생겼어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여당의 공식 기구인 을지로위원회 네. 또는 그 의원들이 요구하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자기들의 좀 해법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이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책상머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네.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부 부처와의 관계 또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네. 해결해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원님 법안 내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올해 초에 네. 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이제 완화하자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조국혁신당이나 이게 군소 야당들의 좀 소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예, 연문이 담겼는데 추진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제 네. 소신에 네, 따른 네. 것이었습니다. 옛날 유신 시절 전에 국회가 200명으로 구성될 때는 제가 듣기로는 10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즉 맞아요. 5%였던 네,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왜 20석인지에 대한 근거는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예약 합의한 것이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국회가 네.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의 적정한 대표성을 갖는 데가 국회 안에서도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유신 때와 같이 5% 수준이 15석입니다. 네. 그래서 300명 중에서 1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섭단체를 구성토록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것이지 조국 혁신당을 겨냥하고 염두에 둬서 낸 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의 평소 소신이 담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은 네. 한쪽에서는 야 기왕 내줄 때 12석으로 내주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 또는 뭐 어떤 분들은 국회가
14개의 일반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14석으로 내지 왜 15석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그런 거야말로 유인설법 아닌가요? 아, 특정한 정치 네. 상황에 맞춰서 네네. 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음. 5%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음. 오히려 합리적이겠다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22대 국회에서 좀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22대 국회가 네. 사실 들어서자마자 이제 소위 내란 계엄을 거치면서 음. 정말 큰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들도 네.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힘을 합칠 때입니다. 네.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음. 이 위기적 상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네. 경제 성장률도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재정 상황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의 여러 가지 이 산업 생태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인구 문제도 뭐 지금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네. 주호영 국민의힘 예. 국회 부장과 함께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나마 신뢰관계가 네네. 생겨서 네. 작년에 만든 국회 연구단체가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입니다. 네. 거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네. 인구절벽, 저성장, 그리고 지방소멸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매우 중차대한 위기적 네. 요소들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는 여야가 좀 뛰어넘어서 네네. 법률과 예산, 네. 정책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음. 저도 여전히 이 정부, 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이건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너무 중요하고 지난 사라진 3년, 대한민국 가장 중요했던 시기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종된 3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의 성과까지 닿으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일성으로 얘기하는 대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조건 없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좋다 생각하고 여야가. 마침 제가 네. 원내대표 끝나고 나서 법안 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네. 그동안은 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 한 명이 대표 발의자가 되고 네. 거기에 9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야 네. 네. 그 요건을 갖췄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협치, 어. 소위 여야가 법안을 그래도 교섭단체가 또는 다른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의 의원이 그 대표 발의를 3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저와 국민의힘 또는 다른 조국혁신당 또 다른 정당의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를 하면은 그만큼 그 법안에 힘이 실리죠. 네. 그럼 처리의 속도가 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아직 네네. 의원들도 많이 모르던데 왜냐하면 자기 성과로만 가져가려고 네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들과 네네. 그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공동 발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국가적 의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네네. 그런 공동 발의제를 적극 활용하면 좋네요. 네. 보다 빠른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협치 보죠. 법안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장 하마평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계시는데 지방선거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만 있겠습니까? 의지도 있으시고. 의지뿐이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네. 저도 작년 늦여름에 네. 당시 이재명 대표랑 한번 상의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본격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소위 네, 계엄이 맞아요. 터지고 그리고 내란을 종시하는 데 집중했고 또 대선을 치느라고 네. 여념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준비하려다가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2달 동안 네, 네. 파견되어서 그랬었죠.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 중간에 대통령 뵐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2달 동안 집중했으니 그 성과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잘 마무리할 상황이니 이제는 시장선거 준비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네네. 말씀은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로 복귀를 했으니까 네네. 본격적으로 좀 시장선거 준비에 좀 나서려고 하고 있고 이미 네. 수십 명의 교수들 네. 또는 뭐 전직 부시장이나 우리 중앙당의 정책시장 출신들이 이제 저희의 그런 정책 비전을 좀 조언해 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조직적으로도 되게 많은 당내 조직뿐만 아니라 네. 또 당에 있는 여러 직능단체나 뭐 이런 협단체들 네네. 이런 데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 대중들 특히 우리 네. 지지자들에게 좀 이제 원내대표 때는 매일 TV에 뉴스에 나오다가 네. 지금은
조금 그런 모습이 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는 좀 이런 방송이나 언론, 유튜브 이런 데도 좀 출연하면서 또 이슈도 좀 더 강하게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호감형이시니까. 네, 아시네요. 네. 그럼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이것만큼은 좀 서울에서 바꾸고 싶다 하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이 이제는 정말 로세화 되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10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지금 930만 가량으로 인구수도 많이 감소했어요. 경기도 이론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대부분 집값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르신들, 이 고령 인구들이 이제는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이고 40, 50대는 경기도 이론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20, 30대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또는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 과거에 지었던 그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관련된 것은 속도가 안 나고 있고 아파트도 이제는 40년 가까이 다 돼가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벽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대체로 많이 생겼어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한 서울에서 45%가량이 1인 가구라는 게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가구 세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의 상황도 있죠.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면 수도 서울로서의 유상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졌어요.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강북에 집 4채 이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한 도시 안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적합하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숙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또 지방도 많이 소멸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울이 또 역차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AI 양재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서울의 행정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숙제도 남아있을 테고요. 또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하는 향후 이제 동아시아 시대가 더 이제 가속화 될 텐데 그러면 그 금융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 키워내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대언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 외국인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그런 K-팝을 중심으로 하는 또 우리 K-무브 이런 등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이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서울이 아직도 방문객으로 보면 세계 한 14위 정도? 방콕이 뭐 압도적으로 한 3천만 명이 넘던가요. 근데 우리는 한 240만 정도 되던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문화와 접목된 콘텐츠, 볼거리, 실거리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서 실제 그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낼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동안 서울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좀 침체되었고 노쇠화되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심들께서 많은 염려가 있을 것이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더 놓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개조할 대전환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정치인 박홍근의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혹시 내가 과거에 시민운동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의 박홍근과 그리고 나서 정치권에 들어서 지금 이제 사선을 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새로운 또 도전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박홍근이 달라졌더라면 그래서 옛날에 정말 세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래서 거기에 산산이 스스로 부서지겠다고 했던 박홍근인데 어느 순간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입지, 자기의 어떤 이익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돋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정치를 그만두라고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공적인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국민과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발전에 온전히 저를 다 쏟아붓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역량이 없을 때는 저는 거리낌 없이 내려놔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야 후배들이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서울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정말 어떤 식으로건 기여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엔 서울시장 박홍근으로 모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 박홍근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